네, 안녕하세요. 보험 1타 강사입니다. 먼저 변액보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강의를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보를 했었고 손보, 생보, 이제 변액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변액을 과연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변액보험을 꼭 따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손보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손보를 먼저 획득하고 그 다음에 생보를 하고 변액은 선택. 해도 되고 뭐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기준은 명확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업으로 직업적으로 이 설계사라는 직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투잡을 포함해서 직업으로 하실 분들은 해도 돼요. 도전해도 되고, 굳이 직업적으로 설계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내 거만 가입하려고 했던 목적이라고 하면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 변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변액연금 때문이에요. 변액 상품이 변액 종신, 변액 연금,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이렇게 많은데, 제일 메인은 다 스키다시고 변액 연금이요, 연금. 이거 실제로는 요걸 팔아요, 요거를. 이게 왜 좋냐면은, 그냥 일반 연금 있잖아요. 일반 연금이 있고 저축연금이 있잖아요. 이 일반 연금하고 변액의 차이점은 뭐냐면, 나중에 지금 돈 넣고 나중에 내가 나이 많이 먹고 65세 이상이 됐든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나이로 설정을 해서 연금을 받는데, 문제는 이 일반과 달리 변액은 투자 성과에 따라서 펀드면 됐고 주식이면 주식, 펀드면 펀드, 이 투자 수익에 따라서 연금 액수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내가 받는 연금이. 그러면은 굳이 일반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대신에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 날 확률도 적고 보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겠죠. 하지만 변액은 좀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할 수 있어요. 대신에 얻는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는 만큼 내가 받는 연금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해야 되나요, 이걸 해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성향 차이예요. 나는 도저히 겁이 많고 회사랄까 믿을 수 없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게 있어요, 변액연금이. 저는 변액연금 가입을 했어요. 왜? 저는 그냥 믿기로 했어요. 보험회사를 믿고 제가 앞으로 나이가 많이 70, 80대까지 내가 믿고 투자한 이 보험회사가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데 베팅을 한 거죠. 저는 자신이 있어서 매달마다 일정 금액을 변액연금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험사에서 가입 중인데, 그 이름은 바뀔 수는 없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금소법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변액연금을 가입을 권하고 있어요. 일반 연금 가입하느니 변액연금이 매력이 있어요. 바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험 난이도는 어떨까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앞에서 손보 좀 더 어려웠고 생보는 좀 더 쉬웠죠. 근데 변액은 주식, 채권, 금융상품이 들어가거든요. 이 책 보시면은. 그러면은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해봤어야 알죠. 여러분 주식 해봤나요, 혹시 주식? 주식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전혀. 이 내용이 주식, 채권, 금융상품들을 사고 팔고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 못해도 돼요. 하지만 이해 못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몰라도 이거 몰라서 합격해요. 제가 20대 어렸을 때 합격했어요, 변액연금. 근데 제가 이거 주식 펀드 알고 합격했을까요? 전혀요. 주식이 해본 적도 없고 해본 거라고 은행 예금 끝. 그런데도 합격하니까 보험 해본 적도 없고 보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합격해요. 어쨌든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강의를 잘 해주시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지만 변인연금은 생손 자격과 달리 거기 생손은 뭐 합격률이 70% 이상 나와요. 시험만 보면은 많이 합격하지만 변인연금 같은 경우는 30% 정도로 낮다고 해요. 합격할 확률이. 그래서 좀 어려운 시험이니까 자신이 많이 있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괜히 뭐 생각 없는데 단순히 아무 맹목적으로 이걸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변액도 판매하지만 또 이게 뭐냐면은 인쇄고가, 그러니까 인쇄고가라고 하잖아요. 시험에 뭐 일반 기업도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사기업에서 승진을 하려면은 뭐 자격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손해사령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손해사령사 보험회사 취업해서 손해사령 일을 하는데 이 자격의 유무에 따라서 뭐 진급이며 월급이며 대우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FP를 할 사람만 이거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게 FP 자격이 없어도 내가 변액 가입하고 싶어. 그럼 남한테 가입하면 되지. 변액 자격증 있는 사람만 변액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변액 자격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 거 가입할 때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보고 뭐 바로 뭐 수업 들어가죠. 변액연금이란 거는 1, 2, 3, 4파트로 나눠요. 지금까지 늘 해왔듯이. 책에 보시면은 저는 이 책 한 권으로만 진행할 거예요. 뭐냐면 문제 교재예요. 파트 1은 금융시장 이해, 뭐 2편부터는 생명보험, 3편은 변액연금, 변액보험, 그리고 4편은 보험 공시 예금자 보호제도로 나오는데, 첫 번째 파트는 보험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주식, 뭐 금융시장 얘기인데, 여러분 책을 이거 요약 나오고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로 개념을 설명드릴 거예요. 문제 보면서. 생명보험하고 똑같아요. 생명보험 때도 제가 신화공이라고 했잖아요. 신화공.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거 책을 막 어렵게 외우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책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이거 책 혼자 끌끌 알면은 시간 낭비. 정말 시간 낭비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강의 듣고 문제로 암기까지 같이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제 말만 따라오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바로 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개념 시간이지만 문제풀이를 그냥 개념 시간에 같이 할 거예요. 혼합해서 7쪽을 볼게요. 7쪽에 1번 문제 보면은 직접 금융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자, 직접 금융이랑 간접 금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옆에 보시면은 되게 쉽게 직접은 증권회사,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간접은 은행. 뭐냐면 이거예요. 간접은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빌려받겠죠.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예금자가 있잖아요. 예금자가 은행에 돈 맡기고 이자 뭐 2, 3% 후에 적금 가입했어. 그러면은 뭐 2, 3% 받고 돈을 빌려주고, 또 그 반대편에는 대출자가 대출해가고, 이 가운데에 은행이 있잖아요. 반면에 직접은 뭐예요? 직접은 주식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수월할 텐데 뭐 안 해도 무방하고, 뭐냐면은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어요. 매수자. 그러니까 주식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뭐 한 주당 뭐 5만 원, 6만 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주식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 요즘은 뭐 핸드폰, 아니면은 옛날에는 뭐 창구,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도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데, 코인도 되게 비슷해요. 코인도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어요. 코인 시장도 직접 상품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주를 갖고 있어. 보유 중이에요. 나 팔고 싶어. 팔았어. 이 사람 샀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직접 금융이에요. 여기는 은행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증권사는
뭐 한국투자증권이야. 그러면은 이 시장만 제공할 뿐이지 이거 없잖아요. 중간에. 여기는 은행이 중간에 중개를 하잖아요. 가운데에서. 간접금융이고 이게 직접금융이에요. (1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 융통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거는 은행이에요. 금융기관은 은행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은행은 뭐예요? 간접이잖아요. 직접이 아니라. 틀리고 2번 보시면 수요자 공급자가 금융시장 자신의 이게 맞아요. 자금 수요자가 이 사람이에요. 나는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아. 이제 가격이.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매수. 근데 이 사람은 삼성전자가 별로 위태위태한 것 같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팔고 싶어. 그래서 팔아버린 거죠. 이게 수요자와 공급자죠. 공급자와 수요자. 그래서 직접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금 거래한다. 맞아요. 3번 직접금융의 대표는 증권회사. 맞아요. 삼성증권 뭐 증권회사도 많잖아요. 뭐 한국투자증권, 뭐 KB증권, 메리츠증권 많아요. 그리고 4번 이익과손실은 맞아요. 왜? 이거 다 자기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특히 좀 많은데 내가 사고 팔고 손실을 보면은 다 자기 개인 탓이지. 사고 파는 그 결과는 돈을 벌어도 다 본인 탓, 잃어도 본인 탓. 그게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BTS 방탄소년단에 속한 연예사업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의장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있었는데 이게 상장을 했었어요. 다 언제 상장했냐면 코로나 2020년도 이후에 주식시장이 완전 꼬꾸라진 적이 있었어요. 한번 처음 코로나가 발병을 했을 때 뭐 엄청난 전염병이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전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했고 막 어마어마한 패닉셀이 일어났었죠. 패닉셀이 일어나면은 가격이 엄청 떨어져요. 주식의 가격이.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도 똑같아요. 아파트 가격도 패닉셀을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져요. 반면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 수요가 막 몰라. 그러면 가격이 폭등을 하죠.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이 빅히트 당시에 어땠냐면은 이 빅히트가 상장을 하고 사람들이 정말 평생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뭐 애기 엄마들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도 이게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막 처음으로 막 주식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샀어. 근데 주식이 막 계속 떨어졌거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뭐 상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때가 거의 이제 코로나도 극복을 하고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피크 찍고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주식이 막 계속 떨어져 샀는데 그러면은 환불되나요?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냐, 뭐 맘카페도 그렇고 커뮤니티에 이거 환불되냐? 내가 빅히트 한 주를 20만 원 샀어. 20만 원 샀는데 현재 가격이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막 계속 내려가. 쭉쭉 내려가고 막 15만 원이 된 거예요. 이게 내가 10주를 샀어. 그러면은 200만 원이야, 200만 원. 이건 이 10주에 대한 내 가치 현금은 200만 원이에요, 현금으로. 근데 이게 15만 원으로 150만 원으로 이게 표시가 되는 거야. 왜? 마이너스 막 엄청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마이너스 몇 퍼센트 떨어진 거야, 이게. 마이너스 20%막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럼 나는 200만 원 샀어, 주식을. 근데 현재 가격은 150만 원이래. 그러면은 환불되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이. 환불되냐? 나 200만 원 샀는데 환불되냐? 환불이 되죠, 주식은. 왜? 단 시가. 시가에 환불이 돼요, 시가에. 시가에 환불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200만 원 샀어도 현재 가격이 15만 원이면은 이 15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가잖아요. 그럼 내가 200만 원에다가 150만 원이면은 마이너스 50만 원 손해본 거 어떡하냐? 그 사람 잘못이에요. 내가 사고 팔면서 손실을 마이너스 50만 원 봤다. 자기 잘못이에요. 손실을 본 거죠. 주식을 하면서. 왜? 주식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면에 50만 원을 떨어졌으니까
막 환불되냐고 막 억울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자기가 억울하다, 자기가 평생 주식도 해본 적 없는데 이런 일 몰랐다, 막 주식 몰랐다면서 막 억울해. 그래도 사람들이 막 비웃죠. 주식도 모르면서 무슨 주식을 하냐. 반면에 이게 20만 원 샀다가 반면에 막 30만 원, 40만 원 올라. 반면에 오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플러스 20만 원, 30만 원 자기가 수익 볼 수도 있어요. 이익과 손실은 당사자에게 있다. 이게 맞아요. 직접 금융. 금융거래는 직접 금융에 있는 주식은 이렇게 이익과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럴 일 없죠. 은행은 원금 보존을 하잖아요. 원금 보존. 금리만 플러스라고 하면은 원금 보존이 되니까 이렇게 이익과 손실, 이익은 발생하죠. 왜냐? 이자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손실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그래서 4번은 직접에 좀 더 어울리는 설명이 되는 거죠. 2번,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채권이 또 뭐냐? 이번 주 채권이라는 게 등장을 해. 채권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수익이 상승한다. 채권은 또 뭘까? 채권은 채권은 국채, 국공채. 뉴스 보다 보시면은 뭐 국채를 발행했다, 뭐 국채가 뭐 금리가 얼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국채는 증서예요, 증서. 그러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잘 거래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를 수밖에 없지. 뭐 본드라고도 영어로 얘기하는데, 기업이 그러니까 이 정부 발행 주체가 뭐냐? 발행 주체가 주식은 상장 기업이 발행하는 뭐 주주라고도 하고 주식, 스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식회사잖아. 주식회사는 그러니까 주주가 주인 회사가 주식회사인데, 예를 들어 삼성회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회사는 주식이 뭐 누구 거지? 삼성회사는 이재용 회장 건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주주일 거예요. 주주가 누구냐? 주주가 뭐야?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어.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을 해요. 주식을 만약에 1만 주식을 1만 개를 발행을 해. 그러면은 여기서 한 5천 개를 누가 들고 있어. 이게 만약에 뭐 미국의 뭐 펀드, 사모펀드 회사래. 아니면은 뭐 국민연금공단이래. 이 5천만을 자기가 50%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대주주라고 해요, 대주주. 반면에 이재용 회장은 막 1000주 가지고 있고 10%막 비율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른 사람 일반인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한둘, 세 개, 네 개, 뭐 소액주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주주가 뭐 의결권도 가지고 있고, 이 주주가 주인인 거예요. 삼성전자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모여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좀 채권은 또 뭐야? 채권이라 하면 삼성전자도 발행할 수 있어요. 이게 자본 조달이에요. 삼성전자가 뭐 미국에서 공장 늘리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자기 일자리 정책으로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투자하면은 뭐 세금 혜택도 깎아주고,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사업을 벌려야 하니까 현지에 공장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무슨 오스틴 지역 막 이렇게 해갖고 회사를 설립하라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회사가 돈을 어떻게 해요?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을 해요. 주식 이거를 자본 조달을 할 수 없어요. 채권으로 자본 조달을 할 건데, 이 채권으로 뭐냐면은 1년 이후에 내 채권을 팔았어. 삼성전자가 팔았어. 그러면은 1년 후에 다시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 이자를 더 줄게. 3% 이자를 플러스해서 이걸로 돌려줄게. 네 채권에는 그 증서 가져와. 그러면 증서 받고 돈으로 다시 내가 원금에 3%를 플러스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할만하겠죠. 왜? 은행 이자가 지금 뭐 0%, 1%야.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3% 이자를 주겠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삼성전자 선택하러 가겠지. 단 여기서
삼성전자가 망하면은 이거 휴지 되는 거 휴지.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다르죠. 이러면은 은행은 솔직히 은행이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경우고 은행이 뭐 하루아침에 망하겠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또 다르지. 삼성전자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이재용 회장님의 개인적인 뭐 건강 상태라든가 뭐 이건 회장님이 하루아침에 쓰러졌잖아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뭐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뭐 오너 리스크 막 아니면 뭐 구속이 돼.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골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왜? 핵심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은행은 안정적인 1%를 받느냐 이자를. 그러면은 반대로 공격적으로 삼성전자 채권으로 3%를 받을까라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나는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위험 감수할 수 있어. 그럼 사는 거고. 나는 이건 삼성전자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그럼 은행 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문제가 기업의 신용 위험이 커질수록 발행한 채권 수가 증가되어 라고 하는데 이 수요 공급의 법칙을 좀 알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냐면은 신용 위험은 또 뭘까요? 기업의 신용 위험이라는 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신용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애플이야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가 신용도가 높을까?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신용도가 높을까?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애플이 훨씬 까면 안 되죠. LG 뭐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는 당연히 신용도가 높으니까 이 수익을 좁게 책정을 해도 이자가 뭐 2% 책정을 해도 사람들 많이 찾는다. 왜? 안정적이니까. 반면에 뭐 LG나 뭐 대우야 대우. 이런 위험도가 있는 사업체들은 퍼센테이지 올려야지 팔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 위험이 만약에 대우야 아니면은 뭐 위태위태 하잖아요. 대우 벌써 말만 들어도. 그래서 대우가 신용 위험이 막 커져. 그러면은 내 채권을 돈을 조달을 하려고 내 채권을 팔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그래야지 산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퍼센테이지 낮아봐. 그럼 아무도 안 찾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수요가 신용 위험이 커질수록 신용 위험이 그러니까 부도가 위험이 될수록 채권의 수요가 감소를 해야죠. 누가 산다고 해 대우증권을 대우전자를. 수요가 감소하게 돼서 채권 수익률 상승. 이건 맞아요. 왜냐 자기네들이 경쟁력 갖추려면은 수익률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 법칙을 얘기를 초장부터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수요 공급 법칙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여러분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빵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빵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수요 공급 법칙이 뭐냐면은 이해 안 가도 그냥 잠깐 보고 가세요. 그냥 이해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P 프라이스 가격이고, Q 퀀터티 양이에요. 양. 공급 그리고 수요 곡선, 서플라이 디맨드 공급 곡선이에요.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요게 수요 공급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배추 경제 개념 하네. 경제 개념을 배추 가격이 배추가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배추가 풍년이 들어서 공급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이 수요는 인구예요. 인구.
내가 배추를 사 먹으려고 하는 인구, 그게 수요예요. 그리고 공급은 뭐냐? 1년에 생산되는 배추 양, 이게 공급이에요. 풍년이 났어 올해. 날씨가 좋고 배추가 많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원래는 여기에 있던 가격이 이번에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위치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니, 가격이 여기였던 게 일로 떨어졌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져요. 배추가 많아. 그러면은 너도 나도 배추를 많이, 농부들이 배추가 싱싱할 때 팔아야지,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배추를 많이 나왔어. 그럼 배추를 팔아야 되면 어떻게 돼? 근데 산다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경쟁을 해야죠. 가격을 낮춰야죠. 그래야 사람들 보고 가격이 싸졌다, 배추 좀 사 먹으세요 해야지 사람들이 찾겠죠. 가격, 그거를 다 소비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흉년이 났어. 흉년이. 그러니까 비가 너무 안 와서 이번에는 배추가 생산량이 적어졌어요. 그럼 좌측으로 이동을 해요. 왜? 양이 떨어졌잖아요. 퀀티티. 그러니까 좌측으로 이번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공급량이 줄어든 거예요. 공급량이. 배추의 공급량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일정한 상황에서 양이 줄었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래. 그래서 밀이 생산량이 많아. 밀을.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밀 생산량이 감소했어. 그럼 똑같이 후퇴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세계 곡물 가격이 다 오르는 거예요. 폭등을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마리 앙토네트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빵이 없대. 왜 빵이 없어? 빵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데 뭐 전쟁 치느라 프랑스에서 빵 생산량이 터무니없이 적은 거야. 그런데 그 가격이 막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막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빵 좀 달라고. 빵이 없으면 없을수록 가격이 막 무한정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빵 생산량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그리고 이번에는 D는 뭐예요? 수요는 뭐예요? 수요 곡선 이번에 봐볼게요. 수요 곡선은 뭐냐면 양은 이번에 배추 양은 계속 일정해요.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하는데 양을 일정량 생산할 수 있도록 맞춰놨어. 근데 통일을 한 거야. 북한이랑 통일을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갑자기 식구들이 많아졌어. 밥 먹는 식구들이. 북한 난민들이 대거 이주를 해오는 거예요. 남한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면은 여기 있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격 형성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가격 올라가죠, 당연히. 빵은 항상 일정하게 있는데 빵을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 2배로. 그럼 당연히 가격이 막 올려 받아야죠. 왜 빵 먹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격을 막 올리는 거예요. 되게 쉽죠. 너무 간단한 논리인데 이거를 도식화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처음 강의부터 갑자기 너무 어렵다. 여기서 잠깐 이 강의 듣는데 벌써부터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포기하시려는 분들이 있을까봐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갑자기 할까요? 이거 전혀 안 어려우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이거는 이런 원리로 교양이라 생각하시고 이 정도는 살아가면서 알아야지. 간단한 원리잖아요. 여러분도 다 체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표현해 본 것 뿐이에요. 요게 바로 수요 공급 곡선 법칙인데 이해 안 간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시험 합격할 때는 전혀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진짜 경제의 기초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경제학 원론 공부하시면은 맨날 주구장창 이거 수용 곡선, 공급 곡선 이거 지겹도록 볼 거예요, 정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수요가 증가, 기업에 발행한 채권에 수요가 감소를 하면 내 거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채권의 수익률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X. 1강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강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